자, 이번 시간은 불법행위 편입니다. 불법행위가 우리 채권법 각칙의 맨 마지막 챕터죠. 이거 끝나면 우리 다시 채권법 총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 편 보면 별표가 3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부당이득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불법행위 편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 뭐 3문제 나올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40문제 시대에는 뭐 기본적으로 2문제, 요거는 쭉 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불법행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사실 불법행위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사실 계약도 우리 옆에 있죠. 우리 옆에 있는 계약 그러면 매매 임대차, 뭐 도급, 위임 이런 것들 바로 옆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항상 매매하고 또 임대차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데 불법행위도 우리 옆에 있다는 거죠.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뭐 사기를 쳤다든지 다 불법행위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온다. 일단 이제 우리 시험 측면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불법행위 그러면 법정 채권의 발생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앞서서 법정 채권의 발생 원인 그러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랬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 얘기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를 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 났을 때 법률 규정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아예 그렇게 교통사고 나면 손해배상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거잖아요. 법을 위반한 거야. 그게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같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위법행위다. 법률행위는 적법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앞에서도 봤는데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은 이 빌린 X를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소실돼 버리게 되면 소실은 타서 없어진 거예요. 불나서 타버린 거. 이걸 소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돌려주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게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불능이 돼서 이때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편 그거는 또 남의 걸 태웠으니까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생긴다. 그래서 이런 걸 청구권 경합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생기는 것을 경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63조에서 우리 불법행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데 그게 채무불이행편에 있는 규정을 불법행위에 준용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요거죠. 방범과대 이렇게 배울 건데 뒤에서도 나옵니다. 방범과대. 요 내용들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일단 잠깐만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범위는 우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생겨요. 손해가 예를 들면 A, B, C, D, E, F, G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거기서 생긴 손해를 다 배상하는 게 아니고 통상 손해만 배상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손해가 뭔지는 이제 따져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손해가 있을 수가 있어. 특별 손해. 근데 그 특별 손해는 언제나 배상하는 게 아니고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채무자가 그런 사정을,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한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게 불법행위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방법과 관련해서 금전배상주의가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손해배상할 때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낫게 해주나? 근데 낫게 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그때 그 돈으로 배상해라, 이렇게 해놨다. 그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상계가 있는데, 과실상계는 이것도 우리 채권 총칙에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게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그 확대에 채권자의 잘못이 있어. 그러면 그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산정할 때 참작을 해야 된다. 참작해서 퉁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 근데 그게 불법행위에서도 인정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자가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뭔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잘 관리를 못해서 물건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도둑이 있지만 그걸 잘 관리를 못해서 잊어버린 거니까 이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배상하고 나서는 원래 그 이제 물건을 훔쳐간 게 있으면 그걸 주인이 도둑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건데, 그거를 손해배상을 다 하고 나면 손해배상 한 사람이 그걸 그 자리를 대신 갈 수 있다. 대신 가서, 대위가 그런 뜻이죠. 대신 가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손익상계, 중간이익공제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채권 총칙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보자고요. 그 다음에 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주의. 요거는 여기서도 나올 거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할 때는 가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것을 과실책임주의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똑같이 인정돼요. 그 다음에 위자료. 위자료는 이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행위의 규정이 있죠. 불법행위의 규정이 있는데 채무불이행에서는 규정이 없어. 하지만 390조의 손해배상할 때 그 손해 속에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네, 채무불이행에서도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요거는 방범과대를 배워놓고 이것들은 쭉 공부를 해두시면 그냥 알게 될 거니까 막 너무 지금부터 막 세리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 차이점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고의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게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세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고요. 채권자와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채권자가 될 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데, 요게 390조에서 규정된 내용이에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조문이 390조 본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의과실과 관련해서는 이게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대 당사자, 채무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 내가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 생긴 건 맞는데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가는 것이다. 요거 조문이 390조 단서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750조는 전부 본문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문의 체계로. 우리 뒤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750조 조문을 봐보시면 요거 한번 조문 읽어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데 요게 법조문이 우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무기다라고 했습니다. 또 반대 당사자의 무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것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거든 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과실이 본문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걸 피해자가 증명해서 주장해야 된다. 주장하면서 증명해야 돼. 이런 얘기다. 자, 이렇게 두시는데 우리 잠깐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법조문은 원칙과 예외가 있고요. 원칙과 예외가 있다. 그리고 본문과 단서가 있어요. 원칙, 본문 이것들은 권리 주장자가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증명 책임은 증명 책임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에서 그걸 증명을 못하면 패소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소송에서 질 위험을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할 사람이 증명을 못했어. 그럼 그 소송에서 못 이기는 거죠. 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주장자가 본문, 원칙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단서는 이게 반대 당사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금방 우리 390조 본문 보시면 390조 본문에 채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고의과실이 단서에 있죠. 채무자가. 그래서 채무자가 고의과실 나한테 없어서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750조 본문밖에 없죠. 단서가 없어. 그러니까 피해자가 750조 요건을 다 증명해서 그러니까 주장하면서 증명해야 돼. 이런 구조라고. 그래서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들 때 누가 증명하는 게 맞을까까지 생각을 해서 법조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소송법에 가면 민법에서는 이런 거 이런 용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법에 가면 이런 걸 이제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한다. 법률 요건을 분류해봐서 분류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거죠. 이 원리를 알아놓고 보면 좋다. 또 다른 데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3대 행위에 의한 책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조금 이따 볼 겁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피용자가 직원인데 직원이 회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데 사용자의 면책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나는 직원들 잘 관리 감독했는데 내 잘못은 없고 그냥 직원만 잘못한 거야. 그러니 나는 손해배상 책임 못 져.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간 책임이라고 했는데 중간 책임은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 책임이다. 이런 얘기인데 면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증명 책임을 전환해놨어. 좀 이따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 해버리면 뒤에 살 게 없어요. 증명 책임이 전환된다. 그래서 사용자 자신의 과책에 대한 책임이다. 그 직원들을, 피용자를 잘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행 보조자의 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요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어떤 회사에 주문이 들어왔어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직원을 보내서 뭔가 일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잘못한 바람에 채권자 측에 손해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직원의 고의과실을 사장님,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봐버려.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이 없어. 의제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의제를 해서 그 직원의 잘못을 채무자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배달 업체가 그걸 배달해 주죠. 배달 업체를 그쪽에서 써서 배달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배달 앱을 통해서 바로 한 게 아니고 음식점을 통해서 했다고, 음식점에다 바로 주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 배달맨이 잘못해서 그걸 엎어버렸어. 그러면 그 잘못을 그 음식점 사장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이행보조자의 책임에 대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이 10년이에요. 10년이 일반 원칙이다. 물론 그게 더 단기 시효가 적용될 때가 있어요. 5년, 3년, 1년짜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서는 3년, 10년의 특징이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느냐? 실화책임법이 불법행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이 채무불이행에서는 적용될 게 없어. 그 다음에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이 공동불법행위에서 있어요. 공동불법행위에서. 근데 이 얘기는 뒤에서 보고 나서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근데 채무불이행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상계할 수 있느냐인데, 요게 채무불이행에서는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상계할 수 있죠. 그런데 가해자의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요거 뭐냐면 뒤에서 나올 건데, 내가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주니까 가서 그만큼 때려놓고 그게 수동채권이 됩니다. 그러면 때리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지 되죠. 그걸 퉁치는 건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한다. 요건 이제 우리 상계편에서 공부를 해야지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때 채권 총칙 가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태아의 지위와 관련해서, 태아는 원래 원칙적으로 권력력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지를 못해. 그런데 불법행위에서는 인정해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외울 건데,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건데, 유인사의 불상이 이때유 이렇게 공부할 것이다.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자고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배상액 경감 청구에 관한 규정이 이 채무불이행에서는 없어. 근데 불법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친자, 직계 전비속,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근친자라고 하는데, 근친자의 위자료 청구권이 불법행위에서 있죠. 채무불이행에서는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요게 채무불이행에서 있는데 불법행위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 근데 지금 처음 보시면서 이걸 다 여기서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그렇다 정도 하고 그 각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나중에 와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막 쫙 외우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가면 여기에 일반 불법행위와 특수 불법행위가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주로 특수 불법행위가 나와요. 특수 불법행위가 주로 나오는데, 근데 일반 불법행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되는 거죠. 일반 불법행위를 기본 전제로 알아두고
특수불법행위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서 우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을 때렸어, 폭행, 뭐 상해, 아니면 교통사고 난 경우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통사고 난 경우들. 그래서 갑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지 되죠. 근데 그 가해행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그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폭행, 상해 이런 것들은 고의로 하겠죠. 근데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실로 나겠죠. 아니면 불을 내는 경우는 고의. 그런 걸 이제 방화라고 하죠. 또 실수로 불이 났어. 불을 냈어. 실화라고 하는데 과실로 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의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책임 능력이에요. 책임 능력. 그리고 그 가해행위가 위법할 때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참고로 요거 자체가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뭐니?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외워놔야 다른 데서 공부할 때 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신다. 그냥 머리 글자 따서 과책위손 이렇게 해둡니다. 과책위손. 인과관계는 그 마지막에 손해 발생해서 포함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책위손일 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조문 봐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위법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리고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가 있어야 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책임 능력 얘기는 없네요. 고의 과실은 여기 있고 위법행위도 있고 인과관계 이것도 있죠. 인과관계. 손해 발생. 근데 책임 능력은 이제 아래에 가면 나옵니다. 책임 능력은 일반적으로는 다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없어. 미성년자 중 책임 변식 지능이 없는 자 753조. 그다음에 심신상실자 754조에서 따로 규정을 해놨다. 그래서 거기에는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누가 증명해야 될까의 문제예요. 근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생각해보세요.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은 고의과실에 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은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다. 피해자가 증명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책임 능력과 관련해서는 가해자가 증명 책임을 져. 가해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데 요거는 753조, 754조에서 야, 책임 능력 없는 사람은 손해배상 안 해도 돼.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 753조, 754조가 책임 무능력자의 무기가 되죠. 그래서 그걸 책임 무능력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고의과실은 피해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의과실과 관련해서 요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고의까지 써놨는데 왜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느냐? 고의는 당연한 거고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고의를 빼고 한 말이 아니고 고의는 당연히 포함이고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고의는 물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게 390조가 채무불이행, 750조가 불법행위. 근데 이제 무과실 책임도 있어요. 무과실 책임은 무과실일 때 지는 책임이 아니고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우리 민법상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인 거예요.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 공작물은 공작한 물건이죠.
인공적 작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을 공작물이라고 하는데, 공작한 물건, 그 공작물에 대해서 그 공작물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공작물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게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는 소유자가 2차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나갑니다. 공작물 소유자 책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 책임. 중간적 책임은 이런 뜻이에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적 책임이에요. 그런 건데, 이게 증명 책임의 전환으로서 나온다. 그게 755조에서 759조까지. 아주 심해서 중요한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을,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는 이제 손해배상 의무자, 가해자라기보다는 손해배상 의무자가 나는 고의과실 없어요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뭐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책임질 때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들인데, 나는 내 할 일 다 했는데 걔가 사고 쳤네요? 그걸 증명을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 책임을 전환해 놓음으로써 그걸 증명해서 책임을 면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과실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에 가까워져. 사실은 거의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이 돼요. 엄밀하면 중간적 책임이 아니죠. 네, 그냥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적 책임이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중간적 책임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그게 중간적 책임이다. 자, 책임 능력 가보겠습니다. 753조가 나와 있는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다. 근데 책임 변식 지능이 없을 때라고 해놨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일까? 몇 살부터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요거는 뭐 몇 살부터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 판례는 15살 이상이면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 15살이면 지금 중학생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2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 12세 미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하면 3, 4학년? 이때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13세, 14세, 이런 애들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도 했어. 그러니까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정도 판단력이 있었을까? 그래서 책임 변식 지능이 없는 때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들은 고등학생으로 시험 문제를 내요. 뭐 18살, 19살. 19살은 지금 성년자가 됐으니까 17살, 18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라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신상실자의 책임 능력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심신상실, 우리 뭐 한마디로 사람하고 교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 책임 지는 거야. 정리를 해보면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 근데 이제 옛날에 금치산자에서 그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는데, 그게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서 공부할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법률행위 편에 가면 법률행위 편에서는 행위능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행위능력.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있는데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거기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서 심신 상실자다. 이건 아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754조 단서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 이런 걸 이제 형법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경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착하고 아주 순하고 그런데 술만 먹으면 그 사람이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술 먹는 것 자체를 조심해야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고 개가 돼서 사고를 쳤어. 그러면 야, 그때 내가 심신상실 중이었어.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인 거죠. 손해배상 해야 돼. 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과 관련해서 요거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뭐 폭행.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했어. 상해. 뭐 교통사고. 뭐 화재 발생.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냥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위법성이 있어. 그런데 위법성을 없애는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한다.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 민법에 규정해 놓은 것은 두 가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있죠. 우리 761조 1항이 정당방위인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이게 정당방위다.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막 식칼 들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식칼을 들고. 근데 그 사람 그냥 뒀다가는 내가 찔리겠네. 그러면 내가 피하면서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있다고. 제압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좀 다쳤어. 그런 것은 정당방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죽게 생겼어. 근데 반격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런 것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나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치안이 여성을 괴롭히고 있어. 그래서 그걸 말리면서 뭔가 좀 옥신각신하다 그 사람 좀 다치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남을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해서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이제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는 그 부정대 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사람 때리는 거, 또 여성을 강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죠. 근데 정당방위는 정이야. 그래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피난. 급박한 위단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로 많이 들어지는 예가 막 미친 개가 쫓아오네. 아니면 막 멧돼지가 막 공격적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할 수 없이 다른 집으로 피하면서 유리창을 좀 깼어. 그런 것들은 긴급피난이다. 근데 긴급피난은 꼭 부정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정대정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자력부재가 있는데 자력부재는 이건 이제 우리 원래 물권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보세요.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막 돈이 있네. 가서 그 돈을 그냥 뺏어오면 안 돼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돈을 받아내야지. 내가 스스로 뺏어오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막 공항에서 해외로 튀려고 하고 있어.
근데 지금 안 잡으면 그 사람 잡아서 돈 받을 길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내 권리 구제를 위해서 그 사람한테 뭔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런 게 자력구제다는 것이다. 자력구제. 그 다음에 우리 뭐 권투경기 같은 것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권투하다 보면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당행위. 우리 범인 체포하는 거 경찰이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어요. 정당행위. 그래서 위법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한다. 자, 이렇게 되시고 이것들을 막 쫙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정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발생해야만 되죠. 손해가 있어야 돼. 네,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특수불법행위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특수불법행위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수불법행위 그랬는데 이게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특수불법행위가 많이 나와요. 755조에서부터 759조까지 중간적 책임,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760조 공동불법행위 이게 정말로 많이 나오는 파트다.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것들이 있죠. 뭐 제조물 책임하고 학설판례에 의해서 인정되는 의료과오 이런 것들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해자, 병의 피해자, 가해자가 불법행위 요건을 다 갖춘 거예요. 불법행위 요건을 갖췄다는 것은 우리 과책이손 중에서 책임 능력 말고는 다른 요건을 다 갖췄어. 고의과실, 또 위법성, 손해발생 다 됐는데 을이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경우예요. 그러면 을은 손해배상 책임을 안 져. 753조, 754조를 얘기를 했는데 미성년자 중 책임 변칙 기능이 없는 자나 754조 심신상실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을의 보통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정감독 의무자라고 하는데 뭐 친권자,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대리감독자, 교원, 정신병원의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배상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다. 애가 만약에 학교 가서 사고를 쳤어. 그러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사도 같이 책임진다는 것이다. 교사가 책임지는 것과 관련해서 애가 학교에서 사고 쳤을 때 교사가 무조건 책임진다 그러면 무서워서 선생님 어떻게 하겠냐고요. 무서워서 의사를 어떻게 하겠냐고 할 수가 없지. 근데 그래서 책임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 이렇게 지금 관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랬다든지 그럴 때만 그런 거지 모든 학교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뭐 선생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랬을 때 둘 다 책임질 때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 부진정 연대채무는 채권 총칙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공부하시도록 하고. 그런데 이때 갑이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이게 과책위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갑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또 책임능력 이런 게 있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런데 이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이 전환돼 있다는 거예요. 증명책임이 전환됨으로써 원래 고의과실은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감독자가 내가 주의를 다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네요. 그러니 손해배상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애가 사고를 치면 부모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거의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이 돼버리죠. 증명책임이 전환돼 있다. 증명책임의 전환도 그러면 뭔가 법조문에 그렇게 써놔야 되겠네요. 그건 좀 이따 봐보자고요. 그런데 이건 자기 책임의 원칙이야. 가해자의 고의과실, 을의 고의과실을 갑의 고의과실로 의지하는 게 아니다.
얘를 잘못 키워서, 그러니까 갑이 잘못 키워서 얘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야. 그럴 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근데 나는 잘 키웠는데 애가 사고를 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근데 어쨌거나 애가 잘못했으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애가 잘못했으면 부모가 애를 잘못 키운 거라고. 네, 그 말인 것이다. 자, 이래 두고 이 조문을 한번 봐보시면 755조 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앞에 753조 미성년자 중 책임 변식 증이 없는 자, 754조 심신상실자, 이 사람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데, 네, 조문 한번 봐봅니다.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 네, 법정 감독 의무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봐보세요. 요게 본문, 단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피해자가, 본문은 피해자가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는 누구라고요? 반대 당사자. 갑이 지금 반대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뭐냐? 과실이 있는 거죠. 여기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 말은 하여간 애를 잘못 키웠다 이런 뜻이에요. 애를 잘못 키웠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게을리하지 않았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안 져도 돼. 이 말인 것이다. 자, 이 항에서 보시면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 이 사람을 지금 대리감독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대리감독자다. 또 제1항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법정 감독 의무자, 대리감독자가 책임지는데 여기는 안 써놨지만 부진정 연대 채무다. 됐죠? 법정을 해석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요걸 봐보실 건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가해자가 우리 지금 고등학생인데 얘가 아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아니면 삼촌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 냈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진짜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고등학생은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요건을 다 갖췄어. 과책 이선이 다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문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데 그 가해자가, 고등학생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그 고등학생한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그럴 때 그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네. 이제 이런 논리가, 이런 지금 현실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지 되죠. 그럴 때 근거가 뭐냐? 755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755조가 아니고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고 하는 게 우리 판례죠. 우리 판례가 사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옛날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딱 정리가 됐죠.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경우는 750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을 누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네가 잘못해가지고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으니 손해배상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자, 요거를 우리 교재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서 보시면 불법행위가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의 한계와 관련해서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가 나와 있고, 이 얘기들은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경합설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경합을 인정한다. 이건 우리 부당이득 편에서 공부를 했죠. 여기서 잠깐 한번 좀 더 보충하고 가자면, 우리 갑이 주인인데 을이 만약에
갑 물건을 훔쳐가 버렸어. 이랬을 때 주인은 내 물건 나중에 을을 만났을 때 문제요. 내 물건 내놓으세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 한편 갖고 가서 쓰는 건 이득을 얻었는데 그게 정당하지 않죠. 부당이득이 되고, 그다음에 한편 훔쳐가는 건 하면 안 되는 짓이잖아요.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둘 다 생기는 거야. 예, 그 말인 거죠.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에서도 경합한다.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고 이 말인 거죠. 자,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에서 750조. 750조 조문은 잘 봅니다. 하여간 이거하고 우리 이제 앞에서 390조 채무불이행 편하고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90조 채무불이행 편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시라고요. 390조에서는 이 고의과실이 어디에 있다고요? 단서에 있고 750조에서는 이게 본문에 있다고. 요거 꼭 알아두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가 나와 있죠. 그런데 요 문제들과 관련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행위와 관련해서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전제되려면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작위할 때 그게 불법행위 된다. 근데 자기 의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의무자가 의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다.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몰랐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쳐준다. 이 말인 거죠. 나 몰랐어요. 안 먹혀. 이 말이다.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 우리 이제 민법 총칙에 가시면 이제 이런 사례를 공부할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하는 사람을 분양자라고 하고 분양받는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하는데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 그 동네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 집 생겼구나 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에 분양을 받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또 한편 뭐 다른 사건인데 지금은 없는데 곧 그 동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이래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공동묘지 옆에 있는 아파트에 일반적으로는 안 가고 싶죠. 쓰레기 매립장이 곧 들어온다는데 일반적으로 안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알려줄 의무, 고지 의무가 있어. 근데 그걸 위반해서 그냥 분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쓰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속임수를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부작위한 사기가 되는데, 사기는 치면 안 되는데 사기를 친 거니까 이게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된다.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누가 증명한다고요? 피해자가 증명한다고. 그 다음에 고의과실에서 뭐 이런 뜻들을 여기서 살펴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과실의 뜻 이런 것들도 뭐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명책임, 고의과실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증명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보신 책임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또 앞으로 보실 사용자 책임, 공작물 점유자 책임, 동물 점유자 책임, 이런 데서는 뭐가 돼 있다? 증명 책임이 전환돼 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처럼 돼가. 그래서 이른바 중간적 책임이다. 이렇게 된다. 참고로 이제 여기 3번에 무과실 책임인 것을 규정해놨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으로는 공작물 소유자 책임, 이게 중요하고 제조물 책임법,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나머지들은
여기서 보셔도 되고, 근데 각 파트에서 공부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다음 중 무과실 책임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기는 가볍게 일단 보고 갑니다. 그래서 밑줄도 안 그어놨죠, 제가. 그다음에 가해자의 책임 능력이 있는데요.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미성년자 중에서 책임 변식 지능이 없는 사람을 우리 이제 책임 무능력자라고 한다. 근데 학설은 대체적으로 12세를 전후해서 책임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판례 보면 15세 이상 책임 능력을 인정하고 12세 미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있는 것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요 얘기를 지금 또 써놨습니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가 나와 있는데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걸 이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법성. 일단 이 법률을 위반해서 어떤 뭔가 했어.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그런 것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게 있는 거죠. 그 내용들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요즘은 아예 안 될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좀 체벌이 인정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체벌이 인정되긴 했는데 그 체벌을 해서 완전히 애를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그럴 때 할 수 있다. 네, 뭐 하여간 그런 판례가 옛날에 있었다. 그다음에 가행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죠. 나머지 인과관계까지 이렇게 돼 있고 특수한 불법행위가 나와 있는데 바로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로서 책임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책임 무능력자, 미성년자 중 책임 변칙진이 없는 자, 또 심신상실자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쳤을 때는 그 책임 무능력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친권자 후견인, 또 대리감독자가 있죠. 뭐 유치원장, 정신병원장, 학교장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증명 책임이 감독 의무자에게 전환되어 있죠. 그래서 과실 책임에서 무과실 책임에 근접하게 되는데 이걸 중간적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중간적 책임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원래 말 자체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적 책임이다 이런 뜻인데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이 돼버린다고. 근데 전환되어 있는 것은 이 755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니까 나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증명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이 법조문을 읽는 구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에서 법정 감독 의무자와 대리 감독자의 책임은 병존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 부진정연대 채무를 부담한다. 부진정연대 채무로 된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책임 능력 있는 미성년자 행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요게 고등학생이 사고를 치면 고등학생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때 부모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그 고등학생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뭐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냐? 750조에 따라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인 거죠.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요 판례, 최근에 나온 판례 이거 하나 좀 알아두시면, 2022년도에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우리 근데 이제 요즘은 이혼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키우는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가 있고, 애를 안 키우는 엄마나 아빠가 있는데, 애가 사고를 친 거야. 근데 그 애를 안 키우는 엄마, 아빠, 이 사람을 비양육친이라고 하죠. 비양육친은 그런 보호, 감독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호 감독을 잘못해서 얘가 사고를 쳤는데, 그러니까 너 손해배상 책임져. 이게 750조 책임이라고. 그런데 비양육친은 그런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책임이 나와 있는데, 진도로 보면 좀 더 나가고 싶지만, 우리 불법행위 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용자 책임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실 공동불법행위예요. 이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좀 끊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자고요. 우리 그 앞에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사용자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